어렸을 적부터 아버지 말을 잘 듣는 아이였던 손흥민. 아니 사실은 아버지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는 아이였죠. 집안이 무척이나 가난해 남들이 다 다니는 학원은 꿈도 꾸지 못했고 게임이나 여행, 놀거리 모두 누리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갓난아이였을 때에는 가족이 다 함께 컨테이너에 산 적이 있을 정도로 가난했죠. 하지만 이런 환경에서도 그의 아버지는 투잡 쓰리잡을 뛰며 가족들의 생계를 지켜나갔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손흥민에게 유일한 놀거리는 오직 축구뿐이었습니다. 전 축구 국가대표던 아버지 손웅정을 닮아 어려서부터 축구에 관심이 많았고 자연스럽게 그의 친구는 늘 축구공이었죠. 늘 축구공을 붙들고 다니며 형과 함께 놀던 손흥민은 8살 무렵 춘천에서 유소년 축구를 가르치기 시작한 아버지께 정식으로 훈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정식 훈련을 시작하기 위해 그의 아버지는 소형 중고차 한 대를 뽑기까지 하는데요. 중고차의 가격은 고작 120만원. 비가 오면 창문 틈으로 빗물이 줄줄 새는 고물 중에 고물이었지만 그의 가족들은 자가용이 생겼다며 기뻐했죠. 그렇게 고난 속에 시작된 정식 훈련은 무척이나 힘들었는데요. 역시 취미로 하는 축구와 정식으로 훈련하는 축구는 무척이나 달랐고 손흥민은 항상 혹독한 훈련에 갇혀 살았습니다. 기본기가 제일 중요해. 그의 아버지인 손웅정이 늘 하던 말이었죠. 사실 손웅정은 축구 프로 선수로 뛰던 당시 선수 한 명 제낄 발기술이나 개인기가 전혀 없었다고 말하는데요. 그게 스스로에게 부끄럽고 후회가 돼 자식인 손흥민에게는 기본적으로 공을 다룰 수 있을 때까지 기본기만 가르쳤죠. 그렇게 손흥민은 기본기를 다지기 위해 혹독한 훈련을 계속했고 초등학교 6학년이 될 때까지 패스같이 기본적인 기술조차 배우지 않았는데요. 정말 훈련이 가혹해진 건 초등학교 3학년 시절 다른 아이들이 신나게 놀며 간식을 사 먹을 때 손흥민은 매일 리프팅으로 볼을 떨어뜨리지 않고 운동장을 3바퀴씩 돌아야 했는데요. 눈이 빨개지고 바닥이 노래지고 공이 3개로 보이기까지 하며 혹독한 연습을 이어나갔죠. 심지어 공을 떨어뜨릴 때마다 그의 아버지는 크게 화를 내 연습을 설렁설렁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고된 훈련이 반복되면 한 번쯤 반항할 법도 한데 손흥민은 차마 그럴 수가 없었는데요. 바로 자신을 위해 모든 걸 헌신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기 때문이었죠. 겨울이 돼도 훈련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운동장에 모래와 소금을 실어 나르다 다치시기도 하고 아버지 지갑 걱정에 축구화 앞에서 망설이는 손흥민을 위해 가장 비싼 축구화를 사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반항할 마음이 안 들었던 건데요. 심지어 손웅정은 우수한 자질의 유소년을 어린 시절에 망가뜨린다는 비판을 받는 한국 축구에서 벗어나 직접 발벗고 나서 세계 축구 강국들의 유소년 축구 시스템을 벤치마킹해 아들 손흥민에게 적용시켰던 거죠. 이런 피를 깎는 노력 덕분에 손흥민은 한국 축구가 키워내는 유소년 시스템을 벗어나 아버지에게서 체계적인 축구 강습을 받으며 기본기를 확실히 다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아버지와 함께 기본기 연습만을 할 수는 없었죠. 축구부가 없는 중학교를 다녔지만 2005년 강원 도민체전에 학교 대표로 축구 경기에 나가게 된 손흥민. 그렇지만 체전을 위해 급하게 조성된 축구팀과 체계적인 관리를 받으며 합을 맞춰왔던 축구부와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고 그대로 축구부가 있던 육민관중에 0대4로 참패하게 됩니다. 그렇게 축구의 꿈을 저버린 손흥민이었다면 지금 토트넘의 레전드 선수 손흥민을 보지 못했겠죠. 상당한 승부욕의 손흥민은 그대로 축구부를 담당하던 육민관중 교감 선생님을 찾아가 육민관중학교에 들어가고 싶다고 선언합니다. 이런 노력 끝에 육민관중에 들어가는데 성공해 정식으로 축구부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15년 평생을 홀로 축구해오던 손흥민에게는 팀플레이란 익숙하지 않았고 계속되는 개인 플레이로 지적받기 일쑤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손흥민의 실력은 남달랐는데 그냥 달릴 때보다 볼을 치고 나갈 때의 스피드가 더 뛰어납니다. 볼 컨트롤도 대표급 선수 못지않아요. 당시 그를 처음 본 나승화 감독이 손흥민을 보며 느낀 점이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선수가 여태껏 무명으로 지냈다니 계속해서 축구부 감독을 해오던 그가 생각하기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심지어 손흥민은 지적한 것들은 금세 고쳐와 하루가 지날수록 달라진 모습을 보였는데요. 초반에 지적하던 개인 플레이 역시 오래가지 않고 빠르게 고쳐져 유소년 축구 수준에선 최강자에 오르게 됩니다. 게다가 손흥민은 그 외적인 것까지 모두 완벽했는데요. 특유의 긍정적이고 밝은 성격으로 대인관계까지 좋아 그렇게 상하관계가 뚜렷하다는 축구 위계 질서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며 선배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죠. 이렇게 팀에 잘 녹아들어 자신이 또래에 비해 월등히 좋은 실력을 가졌음을 알게 됐어도 손흥민은 축구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는데요. 24시간 내내 축구만 생각하는 아이인데다가 집에 가도 공터에서 아버지와 볼을 차며 하루를 보냈던 거죠. 이런 월등한 재능에 노력까지 겸비한 천재인 손흥민을 그대로 냅둘 수 없었던 나승화 감독. 2007년 17세 이하 대표팀의 수석 코치였던 송강사에게 전화를 겁니다. 여기 와봐. 너가 깜짝 놀랄 만한 선수가 있어. 바로 소년 대표팀에 추천하기 위해 그를 불렀던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송강사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요. 사실 16살이 될 때까지 무명인데다가 대표팀에 이름을 올린 적도 없는 선수가 그리 대단한 재능을 가졌으리라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육민관중이 있던 원주로 향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만나게 된 건 기대 이상의 실력을 가진 손흥민. 상당히 마른 체형을 가졌지만 남들보다 뛰어난 스피드를 가졌고 다른 선수들에게서 볼 수 없었던 드리블을 가져 엄청난
엄청난 기량을 보여줬던 거죠. 그렇게 손흥민을 주목한 송강사는 2008년 손흥민을 16세 대표팀으로 부릅니다. 당연히 여기서도 특유의 긍정적인 성격과 웃음으로 선수들과 잘 어울렸고 그해 아시아 축구연맹 16세 이하 챔피언십에서 무려 4골을 넣으며 팀의 준우승을 이끌었죠. 그렇게 곧 손흥민은 대한축구협회 우수선수 해외 유학 프로그램 6기생으로 발탁되어 이후 함부르크로 향하는데요. 이때 향한 독일에서 그는 크게 성장하죠. 그렇게 2009년 나이지리아에서 열린 청소년 월드컵 최종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게 된 손흥민. 우루과이와의 조별리그에서는 승리하지만 2차 이탈리아전에서는 1대2로 패배하게 되는데요. 이런 중요한 무대에서 실수하며 패배했지만 다행히 알제리와의 3차전에서 2대0으로 승리하며 한국은 8강이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죠. 이때의 활약으로 손흥민은 함부르크와 정식 계약을 맺습니다. 하지만 함부르크 유소년 구단에 가서도 힘든 생활은 여전했는데요. 구단 전용 숙소에서 나오는 식사는 한국인 청소년에게는 너무 부실했고 시내 한식당에서 한 끼 먹을 돈조차 없어 손흥민은 인터넷으로 음식 사진을 검색해 구경하는 일상을 보냈죠. 이런 삶을 부모님께 말하면 걱정하실까봐 말하지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는 삶이 보통이 되어버린 그의 청소년 시절. 결국 아버지가 한국 일을 정리하고 모든 돈을 끌어모아 독일로 왔고 손흥민을 직접 케어하기 시작합니다. 함부르크와 정식 계약을 맺으면 돈을 끌어모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시 유소년 신분이었던 손흥민은 보수 한 푼 받지 못한 채 축구라는 꿈만 본 채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죠. 심지어 처음 갔을 때는 독일어도 못하고 인종차별까지 당하며 꿋꿋이 버텨왔던 것인데 하지만 신은 늘 견딜 수 있을 만큼의 고난을 내린다고 하죠. 빠른 속도로 실력을 증명해낸 손흥민은 금세 1군 합류에 성공. 이후 함부르크 구단 역사상 최연소 골을 넣으며 화려한 프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 같은 소속팀 동료이자 전설적인 축구선수 반 니스텔로이는 마치 어렸을 때 자신을 보는 것 같다며 축구선수로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극찬을 듣기도 했죠. 또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손흥민을 주목해야 한다. 그는 슈퍼스타가 될 수 있는 제목이다.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런 화려함의 이면에는 가족들의 헌신이 있었는데요. 가족들과 함께 지낼 집도 없었고 아버지는 차도 없어 매일 호텔과 클럽하우스, 훈련장을 몇 시간씩 걸어 다녔죠. 손흥민의 훈련이 시작될 쯤에는 갈 곳이 없어 혼자 밖에서 몇 시간씩 추위를 견뎌야 했고 비를 피할 곳마저 없어 그대로 비를 맞아야 했습니다. 손흥민 역시 숙소에서 사감 선생님의 눈을 피해 밥솥을 벽장 안에, 밑반찬을 책상 아래 숨기며 숙소 생활을 이어갔죠. 항상 경기장에서 뜨거운 함성을 받으며 화려한 생활을 누릴 것 같은 손흥민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엄청난 기량을 보여주며 결국 함부르크의 에이스가 된 손흥민은 2013년 과거 1970년대 한국 최고의 축구 선수였던 차범근이 뛰었던 레버쿠젠으로 이적하게 되죠. 그렇게 발표된 그의 이적료는 1000만 유로, 한화로 130억이었는데요. 이제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그에게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뜻이었습니다. 거기다 에이스에게만 준다는 등번호 7번까지 부여받으며 한국 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죠. 그렇게 정식 경기가 시작되기 전인 프리시즌 3경기 3골을 기록하며 리그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2013년 11월 9일 함부르크와의 경기에서 프로 통산 첫 해트트릭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유럽 무대 정규리그 공식 경기에서는 한국인 최초의 해트트릭으로 경기 후 최고의 선수에게 부여하는 Man of the Match MOM에까지 선정되며 극찬을 받게 되죠. 그렇게 준수한 성적을 보여주며 레버쿠젠의 에이스로 떠오르던 손흥민. 그런데 14-15 시즌 갑자기 이상한 교체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체력, 경기력에 큰 문제가 없는데도 슈미트 감독이 후반 초반에 손흥민을 교체하기 시작한 것이죠. 게다가 경기 후 이에 대한 별다른 설명도 없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이야기해주면 그 부분을 보완할 텐데 그런 것도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손흥민은 프로 데뷔 이래 처음으로 팀 안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당연한 게 그동안 엄청난 친화력으로 모두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이 상황은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작은 불만이 하나둘 쌓여가던 어느 날 현재 전 세계 최고의 리그 EPL의 토트넘과 리버풀에서 손흥민을 넘보기 시작했는데요. 그중 토트넘은 에이스의 상징 7번의 등번호를 준비해 놓았다며 그를 꼬시기 시작하죠. 토트넘의 구애는 과거부터 계속됐는데 함부르크에서 막 프로 데뷔를 했을 시점에도 무려 1200만 유로의 이적료를 제안한 적이 있었죠. 그러는 사이 15-16 시즌이 개막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경기 후반 무렵 1순위로 교체되었고 결국 이적하기로 결심하게 되죠. 하지만 문제는 레버쿠젠과의 계약이 아직 3년이 남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토트넘은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선수를 사올 수 있는 바이아웃이라는 조금 더 돈을 들여 데려오는 조건을 제시했지만 레버쿠젠은 완강하게 거부할 뿐이었죠. 문제는 선수를 거래할 수 있는 이적 시간이 닫히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 시간이 지나면 손흥민은 EPL이라는 큰 무대로 나아갈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였죠. 결국 토트넘의 회장 레비는 직접 레버쿠젠과談판을 짓기로 합니다. 그는 바이아웃 금액에 돈을 더 얹어주겠다고 설득했지만 레버쿠젠의 펠러 단장은 바이아웃은 절대 조건이 아니라고 완강히 거부했죠. 결국 아침부터 오후 4시까지 진전이 없었습니다. 급기야 레비는 손흥민의 아버지에게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번에도 레버쿠젠이 양보하지 않으면 이적은
없는 걸로 생각해야 한다 라며 포기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30분 뒤 미안하다, 얘기가 잘 안 됐다. 레비 회장은 아쉬운 소식을 전했죠. 결국 손흥민의 아버지는 분을 참지 못하고 불이 나게 달려가 페럴 단장의 소매를 붙잡고 애원하는데요. 펠러 단장은 이런 강한 이적 의지에 당황했는데 그 순간 레비 회장이 즉석 제안을 합니다. 이적을 마무리하려면 행정 절차가 많다. 일단 오늘 선수를 런던으로 데려가겠다. 구단끼리 이적료 협상은 유선으로 하자. 그게 깨지면 선수를 다시 돌려보내겠다. 딱히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던 것 같은 펠러 단장은 결국 오케이 하였고 손흥민은 그렇게 런던행 비행기에 탑승하게 되죠. 그런데 레비의 표정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선수를 데리고 있는 쪽이 유리하다. 이날부터 이적 기사가 쏟아졌고 레버쿠젠 쪽에서는 훈련 무단 불참이라며 엄플에 들어갔죠. 하지만 레비 회장의 설계는 기가 막히게 들어맞았습니다. 결국 런던에서의 2일간의 메디컬 테스트 동안 이적 협의는 완료되었고 그렇게 2015년 3천만 유로 한화 408억의 이적료를 기록하며 현재 토트넘의 7번 에이스 손흥민이 탄생하게 되었죠. 이후 독일의 분데스리가에서 조금 더 큰 무대인 영국의 EPL로 진출해 축구 역량을 키워나가는데요. 그의 영혼의 듀오 해리 케인과 함께 구단의 역사를 써내려가며 2018년에는 전세계 축구리그의 최고격이라고 불리는 챔피언스리그 4강 진출에까지 성공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때 아시아인 중에서 최초로 피파 월드베스트 11 공격수 부분 14위에 들었고 설기현, 박지성의 뒤를 이어 한국인 중에서 세 번째로 발롱도르 후보에 올랐죠. 특히 발롱도르 30 이내에 든 것은 손흥민이 처음이었는데 무려 그 순위는 22위였습니다. 이후 19-20 시즌 16라운드 벌리전에서는 레전드골을 선보이며 PL 올해의 골에 선정되었고 나아가 피파 푸스카스상까지 수상하며 그의 명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22-23 시즌인 현재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토트넘의 에이스로 활동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과거에 어려웠던 순간을 보상받기 위해 화려한 삶을 살 수도 있지만 손흥민은 어려운 환경에서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하는 아이들을 위해 축구 아카데미를 설립하기도 했죠. 이 축구 아카데미에 들어간 비용만 무려 100억 원. 어중간한 마음으론 쉽게 해내지 못하는 일이지만 자신의 어린 시절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는 손흥민에게는 전혀 아까운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손 아카데미에서 키운 3명의 아이들이 독일에 가 있고 유럽 진출을 앞두고 있는 아이들이 많아 불우한 환경의 축구 유망주를 제대로 키워냈는데요. 손흥민 자신의 커리어 하이뿐만 아니라 사회에 공헌까지 하며 선한 영향력을 톡톡히 보여주고 있죠. 과거 가난한 유년기를 보냈지만 언제나 긍정적인 모습을 잃지 않고 결국 아시아 최고의 축구 선수 타이틀을 거머쥔 손흥민. 혹독했던 훈련과 아버지의 헌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손 역시 볼 수 없었겠죠. 그는 자신의 자서전에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어제 값을 치른 대가를 오늘 받고 내일 받을 대가를 위해서 오늘 먼저 값을 치릅니다. 후불은 없죠. 저는 지금 자제하고 훈련하면서 꿈을 향해 달리고 있어요. 모든 사람의 환호를 받으며 커리어 정점에 올랐음에도 늘 한결같이 축구 훈련에 임하는 손흥민. 그는 아직도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음에는 또 어떤 멋진 경기로 우리를 놀라게 할지 기대하며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시청해주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